거래 수수료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이 거래 수수료는 풀의 유동성 공급자들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촉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 개념이 존재를 하고요. 모든 유니스왑 거래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일정 비율로 부과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0.3%.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자가 풀에 기여한 지분만큼 이 수수료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수식에서 low로 표기가 되고 0.3%의 수수료는 뭐 0.003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겠죠. 거래 수수료는 어디서 부과가 되냐면 Y'을 계산할 때 알파에 거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알파 대신에 알파 1-low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단순화를 위해서 1-low를 감마로서 치환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럼 아까 y'식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걸 보면은 1 플러스 알파분의 1의 y였다면 알파 대신에 알파 감마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y가 빠졌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의 알파 감마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고요. 델타 y는 이렇게 되겠죠. 알파를 베타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를 x'에 대해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델타 x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델타 y와 델타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델타 x개의 토큰 x로 구매할 수 있는 토큰 y의 개수 델타 y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델타 y개의 토큰 y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토큰 x의 개수 델타 x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K의 값이 유지가 돼요. 근데 거래 수수료가 있는 상황에서는 K 값이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 K 값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기작으로부터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을 다시 회수할 때의 이익을 발생을 시켜요.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얘기인데 유동성 공급자는 유동성에 기여한 지분만큼 거래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했죠. 이 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동성 토큰, 리퀴디티 토큰 LT라는 별도의 유틸리티 토큰이 내부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 LT의 현재까지의 총 발행량을 스몰 l로 표기를 할게요. 양측 풀에 유동성이 공급될 때 우리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한 쌍의 풀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 풀에 공급될 때 새로운 유동성 토큰이 민팅이 되게 돼요. 시스템 상태는 어떻게 바뀌냐? X랑 Y랑 총 발행량 L이 있다고 했을 때 바뀌겠죠. 프라임으로 바뀌는데 유동성이 공급이 됐으니까 당연히 X'과 Y'의 양은 증가가 되고 L 역시 새롭게 발행이 되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1 플러스 알파만큼 비율로서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파는 x분의 델타 x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유동성 공급자는 델타 x랑 델타 y, 여기서 델타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델타 x랑 델타 y를 풀에 묶어두고 그 대가로 델타 l만큼의 유동성 토큰을 발행을 받습니다. 이때 비율 x 대 y 대 l은 유지가 되고요. K 같은 경우에는 K equal X times Y니까 제곱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는데 K분의 K'은 L분의 L'의 제곱에 해당하게 비율이 지켜지게 됩니다. 당연히 K'은 증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X도 늘었고 Y도 늘었으니 두 개의 프로덕트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행된 유동성 토큰은 지분으로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묶어둔 돈을 다시 회수하고 싶다라고 할 때 버닝돼요. 소각돼요. 그럼 시스템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느냐? 줄어들겠죠. 어떻게 줄어드냐? 람다의 비율만큼으로 줄어드는데 유동성 토큰의 비다 1-람다만큼 이제 감소하게 된다. 유동성 토큰을 델타 람다만큼 소각함으로써 델타 X와 델타 Y를 출금할 수 있고요. 이때 비율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K도 역시 제곱꼴로서 비율이 유지가 되는데 감소하겠죠. X도 빠지고 Y도 빠지니까. 그래서 이를 이제 구현을 해요.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수로 다뤄야 된다는 거죠. 뭐 컴퓨터에서 원래 실수를 잘 못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는 애초에 실수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컨스턴트 프로덕트 K라던가 토큰의 스테이트들을 살펴봤을 때 소수점꼴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수로서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플로어 또는 세일링을 이용해서 인티저 라운딩, 대부분의 경우 플로어, 즉 내림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가치가 조금씩 소실되게는 만들어줘요. 왜냐면 없던 가치가 민트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있던 가치가 번되는 거는 일종의 뭐 수수료 개념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없던 가치가 민트되는 건 어택 포인트가 됩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getInfunPrice라고 하는 펑션은 함수는 입력한 소량에 맞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상대 재화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플로어가 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getOutPrice 펑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재화에 필요한 입력값이 얼마냐를 구할 수 있는 건데 플로어 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임플리멘테이션은 리퀴디티 공급인데 프로바이딩인데 풀 양측 모두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델타 X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더를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에 필요한 ERC20의 토큰 수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로어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플로어 쓰인 거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고, 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제거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세일링을 써줘요. 그래서 없던 가치가 생겨나지 않게 소수점 단위보다는 더 많은 올림한 그 가치를 번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 유니스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아비트라지, 즉 차익거래예요. 이 유니스왑에서의 거래라는 거는 한 풀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반대 풀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형태를 띱니다. 이는 풀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편향된 거래로 인해서 풀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유니스왑을 통한 교환비와 외부 거래소를 통한 교환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돼요. 이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X풀과 Y풀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 X 또는 Y를 교환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죠. 최고 이득으로 Y를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X의 양, 이런 거 구할 수 있습니다. X를 Y로 교환하는 상황인데 내가 델타 X를 소비를 해가지고 델타 Y를 얻게 되는데 수수료를 쓰겠죠. 여기서 수수료는 유니스왑에서의 수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상에서 트랜잭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활용해야 되니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쓰이는 수수료를 의미를 합니다. 이 개인이란 걸 구할 수가 있고, 이 개인을 최대화하는 델타 X는 어떻게 구하느냐?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 식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델타 X를 구하게 되면은 이 델타 X가 바로 개인을 최대화시켜주는 거다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최고 이득으로 X를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Y의 양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델타 Y에 대해서 미분한 후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개인이 이제 양소가 되는 지점이 오면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비트라지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현체들을 가지고 또한 아비트라지 개념을 가지고 몇 가지 에벌루에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고요. 초기 X풀의 수량은 100만 개, Y풀은 2억 개. 블록체인 내부 환율은 X 대 Y 보면은 1대 200이 되겠죠. 초기 유동성 토큰은 100만 개 발행을 했고 거래 수수료는 0.3 고정. 차익 거래자는 10억의 Y에 같이 해당되는 초기 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아비트라저는 넉넉하게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델타 X, 원하는 델타 Y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분한 자금을 가진 아비트라저다 라는 가정을 하나 뒀고요. 또한 차익 거래자가 활용하는 외부의 환율, 외부 거래소의 환율도 1대 2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살펴볼 거는 스왑에 관련된 거고, 교환을 랜덤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양상을 띠더라. 여기서 빨간색이 ERC20 토큰의 풀의 수량이고요. 파란색은 이더 풀의 수량입니다. 당연히 이더 풀이 감소하게 되면은 ERC20 풀의 수치가 오르겠죠. 왜냐하면 서로 교환이니까. 여기서 이 둘의 곱세 K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왜냐? 0.3의 고정 수수료가 매 거래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알파가 아니라 알파 감마, 알파 1- 로우의 레티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폭 증가한다. 다음 요 그래프들이 유니스왑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 교환 수량에 따른 상대 재화의 가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개를 교환하든 두 개를 교환하든 상대 재화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유니스왑 파란색인 경우에는 내가 한 번에 교환하는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유동성의 공급 및 제거인데 첫 번째 이 회색 점선 부분이 유동성을 공급한 지점이고요. 두 번째 회색 점선 부분이 유동성을 번한, 다시 회수한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랜덤 거래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빨간색은 ERC20의 풀스테이트, 파란색은 이더의 풀스테이트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이 초록색 그래프는 K의 값인데 보시면 얘네들이 다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K 값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 양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그 폭이 적기 때문에 거의 일자로 보이게 되죠. 이 그래프는 내가 공급한 이더에 따른 유동성 토큰의 발행량인데 리니어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T 유동성 토큰은 풀에서의 나의 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그래프는 아비트라지에 관련된 그래프인데 회색 점선 부분이 차익 거래자가 이때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한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ERC20 스테이트이고 파란색은 이더풀의 스테이트인데 둘의 차이가 좀 극심하게 벌어졌을 때 차익 거래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차익 거래가 일어나고 난 후에는 다시 풀의 균형이 조정됨을 알 수가 있죠. K값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차익 거래 역시 일반적인 거래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K의 값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 그다지 다른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거래랑 똑같아요. 차익 거래자의 자산 밸런스는 당연히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지점에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한 지점마다 밸런스가 올라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기존의 P2P 대출과는 달리 판매자가 필요 없는 그러한 거래를 가능하게 했고, 충분한 유동성, 즉 풀의 수량만 공급이 되어 있다면 어떤 시점에서든 알고리즘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에 교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잔액을 갖춘 차익 거래자의 존재를 가정을 하면 내가 이 두 풀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 효과로 풀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유니스왑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유니스왑 버전 1입니다. 지금은 유니스왑 버전 2가 나왔어요. 그 핵심 개념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자세한 거는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바.